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영역 언어 매체의 언어를 수업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풀어보셨죠? 문법. 네,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왜 이번 2026 수능에 언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나?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이론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하다라고 학교 내신이나 그동안의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중심 이론보다는 약간은 더 디테일하고 주변에 존재했던 세부적인 이론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이론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다 빈출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론들이 출제됐다라고 느껴지면서 어려울 수가 있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이론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우리가 풀었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문제면 하나의 영역만 출제가 됐습니다.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 국어사 등등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배우는 문법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는 의문론 문제, 또 다른 문제에는 형태론만 담긴 문제, 또 다른 문제에는 통사론만 담긴 문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한 문제 속에서 국어사와 의문론, 한글 맞춤법,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론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많은 개념어들이 밀집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나 개념어보다는 이론에 치중하여 공부하여 개념어 숙지가 덜 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야 되는 조건부가 다소 많았습니다. 하나의 예문을 그냥 단순히 분석하고 설명에 OX를 치는 문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조건부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수능의 경향성들을 봤을 때 2027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이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개념어에 대한 숙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미와 접사의 차이점,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런 세부적인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론을 분석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영역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다각도로 예문을 분석하는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문이 있었을 때 의문론 쪽으로, 형태론 쪽으로, 통사론 쪽으로, 국어사 쪽으로 다각도로 예문을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훈련들을 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이번 2026 수능 언어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고요. 35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35번 문제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 제시문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일컫는가 정의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개념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조건부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문이 나와 있을 때 그 예문을 통해서 개념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예문에 나와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외입니다. 다만
붙임이 나와 있는 경우, 원칙적이지만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이지만 예외인 경우, 이런 부분들은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다. 그렇다면 미음은 소리일까 문자일까? 질문이 나와 있네요. 질문이 나와 있다는 건 답변이 나와 있다는 거죠. 답변이 나와 있다는 건 문제의 출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긴 답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쏙쏙 발췌하고 그것들만 종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질문부터 명백하게 보셔야 됩니다.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는가? 소리와 문자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시문을 읽어나가면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소리와 문자는 무엇인가? 소리와 문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은, 소리와 문자와 연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음은 문자이다. 기호는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 자체는 형식이고 그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가 내용이다. 예컨대 미음은 마의 초성에 나타나는 소리인 양순비음을 나타내는 형식이고 내용은 양순비음이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자의적이다. 아 소리, 아를 나타내는데 아로도 소리, 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영국의 비음을 이응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15세기 국어에서는 옛 이응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 있는 정보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소리는 내용이고 문자는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요. 소리와 문자가 결합을 할 때 필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결합하는 자의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문법 배울 때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죠. 언어의 특성으로서. 자, 그 다음에 예문을 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 가지 표기는 동일한 소리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응과 옛 이응, 현대국어의 이응과 15세기의 옛 이응은 같은 소리인 응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을 때 첫 번째 개념어 중요하고요. 예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발췌해야겠죠. 자,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자가 다르나 소리가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문자이나 같은 소리를 지칭할 때가 있다. 같은 소리를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도하고 있죠. 자, 요렇게 되면은 앞으로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의 형식에 하나의 소리가 대응되는 그 이상의 경우들이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표기들이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같은 소리나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문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는 따르면 한글 자문은 자음자 그느드르 무브스 응 즈츠 크트 프흐 14자 모음자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이 10자 총 24자이다. 자모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어울러 이르는 말이다. 24자 외의 자모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 쓴 것이다. 24자모는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그냥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과 허용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을 때는 거기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엇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나타내는 거. 하나의 소리를 나타낸다. 즉 결국에는 하나의 문자는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이어서 등장할 건데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어 한 번만 잡고 들어갈게요. 연쇄. 요즘 연쇄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학 작품에서도 연쇄라는 말 많이 나오고요. 문법, 비문학에서 연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이제 문학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연쇄법에 매몰되어서 연쇄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도 문제를 풀 때 연쇄라는 단어 나오게 되면은 이어서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다. 이어서. 아시겠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때도 연쇄적 행동이라는 것이 기출이 됐었는데 그때도 연쇄법이 아닌 연이어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론, 개념어 여기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국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출제자가 의도하는 단어 하나까지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연쇄 적어두세요. 이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요처럼 반모음과 단모음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울러 쓴 모음자 중에 단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애와 와는 각각 어와 이, 오와 아 어울러 쓴 것인데 애는 단모음을, 와는 이중모음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역 두 개를 어울러 쓴 쌍기역도 초성에서는 하나의 소리, 즉 된 소리 끄를 나타내는데 15세기에서는 시옷과 기역을 어울러 쓴 합용명사 시옷기역이죠. 시옷기역으로 끄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일문자 일소리가 대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모음자가 연쇄적으로 나타났을 때 단모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이중모음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자음자가 연쇄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때 두 글자, 두 가지의 문자가 쓰여 있지만 끄라고 하여 하나의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뭐다?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 일문자, 일소리에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아울러 쓴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이중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의 두 종류를 결합한 경우도 있다. 방금 내용 읽은 거 있잖아요. 여기 내용 좀 어렵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념어와 조건의 설명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뒤에 예문이 나와 있으면 예문을 통해서 앞서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즉 방금 읽은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예문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왜, 위는 각각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가 있다.
이는 어울러 쓴 모음자, 외가, 단모음, 이중모음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한 것으로 전자의 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전자의 예가 뭡니까? 자모 하나가 두 종류의 소리와 결합할 수가 있다. 하나의 단모음이 단모음으로도 소리가 나고 이중모음으로도 소리가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저 읽어보게 되면 이에 비해 이중모음 외는 어울러 쓴 모음자가 외로 나타났는데 외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예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중모음이 어울러 쓴 자모 두 종류와 결합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형식과 내용의 결합은 변할 수 있다. 통시적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옛니응은 그대로 옛니응이면서 형식이 바뀐 예이다. 현대국어 달리 애는 15세기 국어에서 이중모음 어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형식은 그대로이면서 내용을 변한 예이다. 형식과 내용이 모두 변한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많이 배운 단모음, 외, 위 같은 경우 단모음으로 소리 내는 것을 원칙이나 이중모음의 소리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같은 경우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중모음 외 나와 있죠. 자, 외로 쓰이게 되는 건데 발음이 단모음 외도 허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변천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천이 한 번 더 나오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계속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옛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응으로 표기가 변하게 되지만 음가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음이었으나 근대국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단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시적 흐름에 따른 변천까지도 문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문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정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어렵게 포장을 한 거고요. 평소 개념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론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잘한 친구들이라면 쉽게 읽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5번의 1번입니다. 마의 아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아가 나타내는 소리이다. 우리가 소리와 형식, 소리와 내용과 형식, 소리와 문자 이야기들 아까 했었죠. 1번 적절하겠네요. 자, 2번 현대국어의 콩은 이응과 15세기 국어의 콩, 옛 이응은 그 내용이 같다. 형식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한글 자모의 24자 중 자, 자음자에는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글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를 읽을 때도 소리와 문자를 정확하게 보고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쌍기역이 아까 나와 있을 때 쌍기역은 자음자가 연쇄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연쇄적이라는 거죠. 소리는 어떻게 돼요? 한 개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 그랬을 때 여기서 두 소리의 연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소리가 연쇄되는 게 아니라 문자 형식이 연쇄되는 거죠. 소리는 하나로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계속 얘기하는 건데 국어의 첫 시작은 어휘입니다. 연쇄라고 하는 단어도 연이어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번은 틀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35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35번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24자모의 모음자 3개를 어울러 쓴 것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이제 여기서 이중모음을 분해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아, 이 3개가 연쇄적으로 어울러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5번 보게 되면 위는 우, 이를 어울러 쓴 것이고 두 종류의 소리를 나타낸다.
우리가 아까 일문자, 일소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단모음 외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을 참고했을 때 35번에 5번은 적절하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 하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표현이 어려운 거지 개념어를 정확하게 숙지를 했다면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들입니다. 옛 니은이 이응으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표기는 사라지고 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외와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 기초적인 이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표현 속에서 결국 출제자가 의도하는 굉장히 쉬운 이론들을 발굴해내는 과정. 그게 우리가 결국에는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36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훈민정음 해례 보내는 한글 맞춤법에 한글 자모가 24자 외에 여린이읍, 반치음, 옛니응, 아래아, 네자가 더 있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브스, 브드, 브스그, 합용병서, 초성에서 두 소리, 연쇄로 발음하는 자음군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세기 국어에서 반치음은 15세기 국어의 스와 같은 좋은 위치에서 유성 마찰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15세기 국어에서 경국의음이 자음 체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국의음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 여기 역시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중세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5세기 기역을 보게 되면은 악겨가 어떻게 됐나요? 악기어가 모음 축약 혹은 반모음화 교체가 일어나 있습니다. 자, 니은에 때 나와있죠. 이브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자음군인데 어두자음군 같은 경우에는 비읍계는 각각 발음이 나는 거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버지 해가지고 유성마찰음이 나와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 가덕 해가지고 아래 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질기디 국의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게 되면 기억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여는 현대 국어의 여와 형식도 같고 내용도 반모음과 단모음의 연쇄인 이중모음으로 가꾼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36번에 기억을 보게 되면은 악기어 같은 경우 지금 악겨 요렇게 발음 나는데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로 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어로 지금 바뀌는 거,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대국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 밑에 이제 현대국어에서 악기어 나와 있을 때 이 역시도 악겨라고 나와 있으면서 단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만나 이중모음 여가 된 게 보여지죠. 이중모음 여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합니다. 자, 니은을 보니 15세기 국어 뜨는 비읍이 나타내는 소리와 쓰드, 이게 뜨죠, 뜨가 나타내는 소리의 연쇄였고, 자, 뜨는 뜨는 현대국어의 뜨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랐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니은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읍계 합용명서 보통 비읍 시읍계 합용명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시옷계 합용명서 같은 경우에는 된 소리로 소리가 나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브뜨의 스드는 당시 뜨로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비교를 해볼 때 형식, 문자는 달랐으나 발음, 소리, 내용은 같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에 3번을 우리가 같이 볼게요. 자, 디귿을 보니 15세기의 국어 반치음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멸하였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 반치음은 나중에 다 소멸되죠. 자, 반치음이라는 표기도 소멸이 되고요. 반치음은 유성 마찰음으로 즈에 가까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도 역시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지라고 했던 게 어버이라고 하게 되면서 음가, 표기 모두 다 소멸된 게 보이죠. 자,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리을 보니 15세기의 국어의 아래아 형식이 소멸되었고 형식은 사라지죠. 내용은 다른 소리로 변했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아래 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변청 과정을 겪게 되죠. 첫 번째 16세기 때 아래 아가 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비어두 음절에서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아가 아로 18세기 때 한 번 더 변합니다. 어디서? 어두 음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득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득,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가득 요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래아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운다?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음절의 위치에 따라서 아래아의 변천이 다르다라고 배우게 되죠. 그것처럼 지금 4번도 리을을 보니 15세기 국어의 아래아는 형식, 아래아라고 하는 표기는 사라졌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내용은 다른 소리로 각각 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보게 되면은 미음을 보니 지읒은 애와 마찬가지로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는 형식, 지읒은 같으나 내용은 다르다. 오늘날의 지읒은 경국의 음이지만 15세기 때는 치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필기한 거, 지금 판서한 거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세국어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의 표현이 어렵다라고 해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통해 쏙쏙 쉬운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을 도출하자라고 하는 거죠. 표현이 어렵다고 해서 쫄아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서 읽지도 못하지 마시고 기세로 읽어나가면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과감하게 적용해서 결국엔 출제자들이 의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발췌해 나가고 환기해 나가면서 알맞은 답을 도출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갈게요. 37번. 자, 이제 현대국어로 드디어 넘어왔네요. 37번에 첫 번째 조건부 같이 볼게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품사죠. 성상 관형사가 있고요. 온갖 모든 수 관형사가 있으며 지시 관형사 이그저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어만 어미를 통해서 높임 표현을 드러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어만 어미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선어만 어미는 보통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가 있고요. get, 리, 니은, 는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한자리 서술어 나와 있죠. 한자리 서술어는 주어만 필요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인 서술어를 포함할 거. 둘인 서술어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자, 목적어 이외의 보어, 보어 이외의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는 경우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예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간 것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문에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보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관형사가 있는지 한번 거르고, 두 번째 서너머너미 C가 있는지 한번 고르고, 세 번째 조건부로 해서 최종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빠르게 읽으면서 편찮으신 음악 선생님을 새 학생이 새 동그라미 치시고 관형서 발견. 자, 2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책을 몇 장 몇 나와 있죠. 자, 관형사 발견. 3번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관형사가 없네요. 3번 X표 치시고요. 4번 유난히 길어진 추위의 할머니께서는 온갖 동그라미 관형사 발견. 자, 5번 저 가게 저 나와있죠. 동그라미 관형사 발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너머너미 C를 찾아볼게요. 1번에 편찮으신 신 동그라미 발견했습니다. 2번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책을 몇 장 읽으시다 시 동그라미 주체 높임 서너머너미 있고요. 3번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셨다 샵 동그라미 C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번 아까 X라고 얘기했었죠. 4번 유난히 길어진 추위의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샷 나와 있는 거 서너머너미 C 들어가 있고요. 5번 저 가게는 파는 떡이 정말 맛있다며 삼촌은 입맛을 다셨다. 이거 다셨다 혹시 속아 넘어간 친구 있을까요? 항상 그 어미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미 문제라든지 형태소 분석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습관을 가지셔야 되냐? 기본형을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다셨다 같은 경우 샵 나와 있는 서너머너미 시다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셨다 같은 경우는 다시 얻다 라고 해서 입맛을 다시다라고 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요. 즉 서너머너미 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X표 치셔야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어미 문제나 형태소 분석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본형을 떠올리는 습관을 지니자. 아시겠죠? 자, 5번 X표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찾을 때 여러분들이 예문 분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예문을 와다라라 분석하는 것보다는 루틴이 필요해요. 그래야 긴장감을 조금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루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서술어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들을 찾으세요. 문장 성분들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필수를 가리는 겁니다. 필수적 성분인지 수의적 성분인지를 여기서 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편찮으신 밑줄 음악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다 한 자리 서술어죠. 자, 음악 선생님을 새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밑줄. 자, 그러면은 음악 선생님을 새 학생이 보건실로 조심히 모셨다. 조심히 같은 경우는 수의적 성분이나 새 학생이 주어, 음악 선생님을 목적어, 보건실로 필수적 부사어가 나와 있죠.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1번 X. 자, 2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몇 장의 책을 읽으시다 밑줄. 읽으시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다 두 자리 서술어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잠자리에 드셨다 밑줄. 자, 드셨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잠자리에 드셨다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즉 한 자리 서술어가 나와 있지 않죠. 자, 3번 아까 X표 쳐서 썼고요. 그럼 답은 4번밖에 안 남네요. 그래도 우리가 4번을 한번 확인해보죠. 자, 유난히 길어진 나와 있습니다. 길어진 밑줄. 자, 추위가 길어지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할머니께서는 온갖 걱정을 다 하셨다. 할머니께서 걱정을 하셨다. 두 자리 서술로 나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고, 그러면은 37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뭐다? 첫 번째, 관형사가 무엇인지, 두 번째, 서너머너미의 기능이 무엇인지, 세 번째, 서술어 문제, 그 다음에 어미 문제, 형태소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기본형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예문을 분석할 때 언제나 루틴을 정확하게 체계화 시키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자, 38번 문제는 담화 문제입니다. 요거는 빠르게 문제를 좀 풀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머, 지수야, 안녕. 여기는 무슨 일이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무슨 일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칭하는 공간이 어딘지 보셔야 돼요.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 이따 학생회 회의가 있어서 이번에 어디 고등학교하고 연합체육대회를 하잖아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연합체육대회를 하는 시간이겠죠. 연합체육대회를 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합체육대회를 할 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금 회의를 한다 라고 하는, 이따 회의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원, 아 맞다, 너가 체육부장이지. 작년에는 거기 운동장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학교에서 하겠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때 거기라고 하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네모네모 고등학교겠죠. 네모네모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학교에서 하자. 자, 맞아. 올해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하기로 해서 할 게 많더라. 경기 종목을 정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간식 준비도 우리가 해.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그때도 여기서 준비했잖아 라고 하는 거. 그럼 그때라고 하는 건 언제겠습니까? 지금 흐름을 보아하니 2번과 작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작년에 준비하던 때 그때 우리가 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쪽이 대신 기념품을 만드는데 그럼 이때 그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모네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 거기랑 좀 나눠서 받자고 해. 그러면 거기라고 하는 거 역시 네모네모 고등학교 친구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시옷에 그건 그래. 자, 그건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언급한 정원의 말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원의 말에 대해서 그거는 그래. 맞아. 나 힘들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정원의 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 나와 있죠. 그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분담하기가 힘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을 좀 살릴게요. 자, 여기에서 그건 그래라고 했을 때 정원의 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예요? 간식 준비가 훨씬 힘들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지읒에 나와 있는 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오는 정원의 말이긴 한데 그건 이미 결정되어서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나눠서 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결정되어서 다시 분담하기가 좀 그러네 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때 좀 그러네 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좀 마음에 탐탁치 않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기업과 디귿은 현재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기업과 디귿 나와 있습니다. 디귿은 네모네모 고등학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담화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죠. 디귿 X표 쳐주시고요. 현재는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니은은 바라시와 동일한 때를 가리키고 라고 나와 있는데 바라시와 동일한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X표 쳐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바라시 거기서 나와 있는 게 바라시 이전의 때, 그래서 과거는 맞겠죠. 자, 3번에 미음과 비읍은 청자를 포함한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미음과 비읍은 네모네모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자는 우리 학교 친구고 미음과 비읍은 네모네모 고등학교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자를 배제한 대상.
4번에 시옷과 지읒은 이미 이야기한 내용을 가리킨다. 앞에 정원의 말, 그 다음에 앞에 정원의 말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보게 되면은 이응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긍정의 의미겠죠. 동의의 의미겠죠. 공감의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38번 문제 풀어봤고요. 담화가 평소에 출제가 잘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따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담화 관련 이론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38번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을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는지 섬세하게 지시어에 맞춰서 지칭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탐구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죠.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39번 문제까지 우리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학습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국어의 의존형 투소는 접사, 조사, 어미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제시된 자료, 기억, 디귿을 분석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선지부터 우리가 볼게요. 기억이 시작되자 낮췄다는 전미사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는 다른 품사의 단어를 파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출제가 많이 출제가 많이 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접사를 공부할 때 중요하다라고 다뤘던 이론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자, 전미사 중에서 우리가 전미사 중에서 이제 접사, 한정적 접사가 있고 지배적 접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배적 접사, 지배적 전미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 구조를 변화시켜주는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품사를 전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장 구조를 변화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동접사, 피동접사, 그 다음에 높임을 의미하는 뭐뭐님이라고 하는 접사 있죠. 선생님, 강사님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어요. 자, 품사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수능 특강에서 계속 밀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번과 2번을 동시에 충족하는 접사가 무엇이냐? 요걸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뭘 찾아야 되냐? 주동사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형용사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문장 구조도 변화하고요. 형용사가 사동사로 변화하기 때문에 품사전성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 역시도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시작되자와 그 다음에 낮췄다의 전미사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다 형수 분석을 먼저 하셔야겠죠. 항상 접사 표현을 우리가 분석할 때, 접사와 어미를 분석할 때는 형투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기본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 명사에서 되다 피동사가 되고 있고요. 낮다에서 낮추었다. 자, 이렇게 되면 명사였는데 지금 되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피동사가 됐죠. 자, 낮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 전미사를 만나게 되면서 사동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시작되자 낮췄다의 전미사는 모두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와 다른 품사를 파생하였다. 적절하죠?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도 우리가 39번에 2번부터 5번까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낮췄다, 빼앗겼다는 모두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가 결합된 단어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사동의 의미 밑줄 꺼볼게요. 사동의 의미. 자, 사동의 의미가 들어가려면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개하다라고 하는 보조용어와 어근이 전미사를 다 빼고 그 어근에 개하다가 치환됐을 때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직접 참여, 간접 참여 이런 디테일한 의미 말고 사동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시키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지니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의 빼앗겼다를 봤을 때 지금 거기에서 비에 젖은 옷들을 말리는데 시간을 다 빼앗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나와 있을 때 시간을 빼앗게 하다라고 하는 거. 내 시간을 빼앗긴 거지 빼앗게 하다라고 치환을 했을 때 남의 시간을 빼앗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다시 볼게요. 시간을 빼앗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목적어가 있잖아, 사동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개 하나로 치환을 시켜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을 빼앗게 하다 의미가 같냐는 거죠. 내 시간을 빼앗기다와 내 시간을 빼앗게 하다가 의미가 같냐는 거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피동으로 보아주셔야 돼요. 개하다와 치환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기억의 시작되자와 니은의 말리는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전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비에 절이는 옷들을 말리는데 라고 하는 거죠. 말리는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지금 존재하죠. 그 다음에 옷들을 말리다 라고 하는 거는 옷들을 마르게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다. 개 하나로 충분히 치환이 되죠. 이때는 사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리는이 피동의 의미를 더한다 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어요. X 붙이셔야죠.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친구랑 미술관이랑은 조사에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 형태의 관계이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제가 아까 총체적 이론 말했잖아요. 그게 이 39번에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형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 형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를 이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의미는 같은데 주어진 환경이 달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랑과 이랑이 나와 있죠. 랑과 이랑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랑 모음 뒤에서는 랑으로, 미술관이랑 자음 뒤에서는 이랑으로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봐주셔야 될 거는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와, 과, 뭐뭐 하고, 너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 이런 것들이 부사어가 되려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되냐? 동반 혹은 비교의 의미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랑 같다, 너랑 다르다. 내가 너랑 함께하다. 내가 너랑 서로 마주보다. 동반과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반이나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걔네들은 부사어가 아니라 뭐다?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둘 다
부사어냐? 요걸 봐줘야 되는 건데 디귿에서 나는 내일 친구랑 만나. 자, 만나라고 하는 건 뭐다? 동반의 의미를 띠고 있는 서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만나다 라고 했을 때 친구랑은 부사어가 맞아요. 자, 그러나 미술관이랑 영화관에 가라고 하는 거는 영화관만 갈 수 있는 건데 영화관에라고 하는 장소를 드러내는 같은 자격으로서 미술관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때 미술관이랑 같은 경우는 부사어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이때는 다 뭘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랑에 대해서 우리가 부사격 조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4번의 설명 뒤에서 조사는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른 이형태 관계에 있고 모두 앞말을 부사어로 기능하게 한다.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려면은 부사격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방금 얘기했듯이 와, 과, 하고, 랑 같은 경우에는 동반 비교의 의미를 띄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보통 부사어에서 함께 서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술어에서 동반 비교의 의미를 지닌 서술어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가 맞는데 미술관 이랑 같은 경우에 이랑은 접속 조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으로서는 부사어이지만 이랑 자체에서는 부사격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자, 5번에 디귿의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이쿠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만나와 가의 어미는 모두 문장을 종결하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틀리면 안 되죠. 만나 어간에 나와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라고 하는 연결 어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결 어미. 그러니까 종결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술관이랑 영화관의 마지막에 생략되어 있는 아의 어미는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너무나 쉽게 만나는 종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봤었는데 낯선 이론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낯선 이론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35번, 36번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라든지 의문과 관련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론들이 나와 있고 37번 같은 경우도 관형사, 주체도표임 사도만 어미, 서술어 자릿수 너무나 익숙한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담화 문제로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으며 39번 같은 경우에도 접사에 대한 이야기, 이 형태에 대한 이야기, 어미에 대한 이야기, 조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론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번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부적인 이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총체적인 이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조건부를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능력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총체적인 이론들을 앞으로 계속 훈련하는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문법과 관련된 개념어부터 정확하게 아셔라. 어말, 어미, 어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예문을 분석하게 되는데 예문을 분석할 때 다양한 예문들을 내가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예문 분석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일관된 루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순서를 체계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의 전체적인 이론을 숙지한다면 아마 2027 학년도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중 언어만큼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